최근 들어서는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는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파급적인 행보가 금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 전쟁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졸이게 만드는데요. 때때로는 관세를 되게 압박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주식은 하락하고 안전자산들은 올라가는 이러는 한편,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다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또 주식과 암호화폐는 올라가는데 금은 또 조정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요소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트럼프의 행동이 어디로 갈까를 예측하면 사실은 예측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큰 그림을 생각하고 나머지 잔파동을 좀 무시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연 뭘 원할까요? 트럼프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전부터도 트럼프는 원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안으로 이제 제조업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 미국이 다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품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했던 게 바로 관세 전쟁이었던 거죠. 미국산 제품이 1000이라는 가격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상품이 다른 데서는 800이다. 그러면 이 상품이 더 매력적이니 이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1200 이 정도까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타국의 상품과 서비스보다는 미국 내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하게 느껴질 테니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잘 팔리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관세를 갑자기 풀어주겠대요. 트럼프는 원하고자 하는 결론은 같은데 관세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실제로 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만약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실제로 합의가 된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플라자 합의란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환율을 강제로 그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화의 가치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한국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도록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는 다양한 변수가 또 나타날 겁니다. 뭐 하려던 관세 정책을 다시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 전쟁과 뭐 환율 이런 게 아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팡팡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상품과 서비스는 세상으로 뿌려지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던 달러가 다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실 이것은 금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들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가운데 이 본질을 두고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크게 조정이 올 때라던가 이럴 때 저는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고 금을 매집하는 편입니다.
올해 초에 골드바 판매 중단까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 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국경이 다 맞닿아 있지만 쉽게 화물선들이 드나들면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빠르게 공급이 채워지고 공급이 과잉될 때는 그 제품을 빠르게 수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적절한 가격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 시세가 결정되면 거의 그 시세대로 해외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요.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을 보면 워낙에 금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아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뭐 가격이 크게 급변한 일이 비교적 적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공급이 정말 과잉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아니죠, 금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년 동안 이제 금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유독 높은 그런 김치 프리미엄은 1년에도 한 3-4번 정도 반복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다만 올해 초는 그 수준이 정말 거대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전처럼 정말 거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이벤트다, 원래 발생해 왔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거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금 가격이 약간 더 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을 내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실물 투자를 하기 되게 매력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금을 모으고 있죠. 거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500톤이 안 됐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00톤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와, 거의 20년 새에 4배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금을 모으고 있고, 이게 공식적인 양만 그렇지 사실 공식적이라는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공식적인 그 금 보유량이라는 거는 국가가 IMF에 저 금 이만큼 샀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올리면 이제 그게 공식 금 보유량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과 사우디가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금거래가 활발한 곳인데요. 이 런던 금시장에서 런던 OTC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외 시장인데요. 여기서 중국은 금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IMF에 보고한 양과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수입된 양,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최소치로 잡아도 업계 전문가들은 5,000톤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무섭게 사 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정말 패권 전쟁을 원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패권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결국에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함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태를 봐서 알다시피 중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야망을 좀 더 공격적으로 드러낼수록 아마 스위프트 제재로 인한 그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될 텐데, 이때 달러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통제받을 수 없는,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늘려놔야만 이런 패권 전쟁에서 좀 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패권이 됐던 국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제 미국까지 오는 이 순간들을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세계 패권을 이제 장악했을 때, 그때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무려 2만 톤이었어요. 전 세계 금의 60%에서 70%를 미국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패권 국가들은 패권을 쥐는 그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금을 보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패권을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아야 이 패권 전쟁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금 보유량을, 자국의 그 공식적인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금을 사도록 좀 더 많이 종용하게끔 만들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2002년에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워서 아시아 최대의 금거래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을 정말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의 인식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었나요? 금은 이전부터 돈이었습니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은 돈으로서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1944년에도 이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할 때 금을 돈으로 두고 이걸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 달러를 발행을 해서 금태환 제도라는 걸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금태환 제도, 이제 금본위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 막 엄청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거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던 미국은 1970년대 이제 닉슨 쇼크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정말 큰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의 어떤 통제 하에 달러가 발행되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금은 중요한 자산이 아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시 금이 중요한 자산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언제 또 종이 쪼가리가 될지 모르는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한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제 스물스물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다시 금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많이 소외시키고 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왔어야 됩니다. 좀 구시대적이다. 금은 통화 정책을 좀 잘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위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막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통화 정책이 당연히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바꾼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화폐는 그 많이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나중에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발행된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말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이 인식이 점점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달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이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달러에서 다른 금으로, 다 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걸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요즘에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3,500불을 찍은 다음부터 이제 좀 조정과 그 다음에 다시 상승가 이런 것들을 번갈아 하면서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예전부터 차트를 쭉 보면은 이런 횡보 기간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런 횡보 기간이 크게 발산하기 전에 보통 이런 기간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 기간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금 가격이 오를 때 사실은 관심을 갖지만 금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횡보 기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두고 그 다음에 발산 기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횡보의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가격이 한 번씩 쭉 빠질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의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금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돼요. 1970년대에도 한 10년 됐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사이클은 13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사이클은 한 9년 정도 됐어요. 한 지난 100년간의 금 사이클을 다 비교해서 통계 분석해보면 대략 한 10.8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금이 원래 좀 특성이 독특해요. 원래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 2019년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한 전체 사이클의 절반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률이나 상승 기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면 지금이 중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많은데, 여튼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면 이때부터 사실은 상승률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좀 이런 횡보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기일 때 최대한 많이 금을 매집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정말 열심히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꿈이 있었는데 금 1kg짜리를 한번 사보자 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할 때는 정말 나중에 언젠가 가능할 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꿈을 이뤄서 1kg짜리 골드바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지금도 다음 또 금을 구매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의 총 매장량은 언제쯤 고갈될까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의 량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지금 한 19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는 이미 캤습니다. 그리고 남은 매장량이 한 5만 9천 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전 세계 금 생산량이 한 3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장량을 보면 한 20년이면 금이 고갈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금이 고갈난다라는 게 좀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기실 거예요. 왜냐면 뭐 옛날에 뭐 석유도 고갈난다 그랬는데 막상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석유 더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초신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양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탐사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미 지구상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이 고갈이 20년밖에 안 남은 것도 문제인데, 사실 26만 톤 중에 20만 톤을 캤다라는 건, 우리가 음식들이 이렇게 푸짐하게 있을 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잖아요. 당연히 금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가장 캐기 쉽고 캤을 때 채산성이 높은 금부터 캐요. 순도도 좋고 팠을 때 금도 많이 나오는 것부터. 옛날에는 금광석 1톤당 한 20g 정도의 금이 나왔는데, 요즘은 금광석 1톤당 한 5g 정도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3g 정도 나와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캘 만한 금광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걸 캤을 때 채산성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금의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죠.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금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매장된 절대량 자체도 적은데, 이전에 채산성 높은 금들은 다 캐서 지금은 채산성이 좋은 금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캐낸 금들의 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에 대한 공급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니긴 한데, 사실은 파리기후 협약 이후부터 국가들이 이제 그런 반환경적인 기업들을 되게 많이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금광 기업들이거든요. 뭐 산도 깎고 뭐 땅도 파고 그 다음에 각종 중장비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환경을 좀 많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채산성이 안 좋아진 그런 금광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들을 보면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금광 기업들의 수익률이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앞으로를 우리가 지켜볼 때 사실 금의 공급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한 360년치의 금 생산량 데이터를 뽑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좀 길고 그런 추세성을 만드는 그런 측면, 그런 긴 호흡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은 금 가격의 그런 상승 모멘텀을 계속 푸시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금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금이라는 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못 만든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이게 입자가속기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원소를 바꿔버리면 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한 1g 정도의 금을 만드는데 이제 미국 1년치 예산 정도가 들거든요. 사실은 만들 수는 있다. 다만 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를 해서라도 금을 만들어야 될 정도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을 금광에서 캐거나 아니면 이제 폐가전제품에서 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은데 그거 말고 조금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보물선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 이게 실제로도 상장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우주에서 이제 소행성들 같은 거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데 정말 만약에 금을 잔뜩 실은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오고 우리가 그걸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금 공급에 대한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 가격에는 한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그 행동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비싸져서 채탄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지금 한 3,000불 정도 하죠. 금 가격이 적어도 금 가격이 한 20배 정도 오르면 그걸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 관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를 보면 뭐 한정적이다, 그리고 분할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금과 비교하면 속성들이 비트코인이 되게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과 그 금이라는 게 전체 화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해요.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치킨집도 있고 족발집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사하긴 하죠. 음식점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처럼 비트코인과 금도 그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뜯어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근데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전략적 자산, 국가의 그런 외환보유고에 담는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급등하게 돼서 금과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과 경쟁을 하는 그 구도에서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에 모두 다 이득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사실 1970년대에 미국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닉슨 쇼크라는 게. 왜냐면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이제 배째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 미국은 이 달러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할 거냐, 그때 뭐 근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아니면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이걸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미국이 해낸 게 우리 금이 돈이 아니라 석유를 돈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때 석유와 금이 맞붙었거든요. 이 석유와 돈이 맞붙는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석유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지금의 시스템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 결국에 1980년이 됐는데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고 석유 가격도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어요. 결국에 가격만 두고 봤을 땐 둘 다 승자였다. 누가 패자였냐면 달러만 패자였어요. 달러라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패자였어요.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동안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발행됐던 이 화폐를 다시 어떤 걸로 재정립시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물 자산들에 대한 가격이 다시 짜맞춰져요. 우리가 지금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심지어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국도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무자비하게 뿌려졌던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그게 금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심지어 석유로도 도망가고, 그냥 실물 자산이면 다 도망가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패자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경쟁 상대다라고 보면,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금 모두에게 있어서 상당한 호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 상대이지만 서로가 친구 같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복싱, 그런 스포츠 같은 건 잘 모르지만 UFC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이벤트 매치로 되게 막 스타 2명을 막 싸움 붙여서 막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 나서 사실 승자가 누가 되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이 싸우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금도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난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중 누가 이길까에 베팅을 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금의 상대가 비트코인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둘이 붙은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투자를 했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손해였지, 둘 중에 무엇을 보유하든 결국엔 둘 다 승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